예, 준비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희년정치 아카데미 제2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희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2시간에 걸쳐 하려고 합니다. 1시간씩 2번에 걸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전 세계 빈곤 문제가 어떠한가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앵거스 디턴이라고 하는 프린스턴대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런 빈곤 문제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을 거쳐서 지금 현재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 노벨 수상을 하게 할 때 그 노벨 수상을 하는 그 위원회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빈곤을 줄일 경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소비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 하면서 이 디턴 교수는 누구보다도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다라고 평가하면서 그 수상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위원회가 세상의 빈곤에 대한 연구에 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 참으로 반갑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좋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자신을 세계의 빈곤과 사람들의 행동 방식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그런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분도 그런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빈곤상을 언급하면서 세계의 절대 빈곤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내다봅니다.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그는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빈곤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번 2015년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하고도 아주 긴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몇 번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좀 들어보실 텐데, 자, 이런 집 정도면 얼마에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에 살 수 있을까요? 20억. 20억 정도. 예. 근데 여기 보면 몇 층 집에다가 수영장도 있고 주변에 정원이 대단하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체 집의 일부였습니다. 네, 이게 한 사람의 집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집이 얼마나 큽니까? 농구 골대도 2군데나 있습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 네, 마이클 조던 집입니다.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말 마이클 조던이 미국에서 그 농구 구단주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돈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집에 살고 싶죠? 네. 네, 이제 보니까요. 이와 달리 제가 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에 어떤 분들이 사시나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갑자기 9위인가 여러분이 하실 텐데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9위를 했습니다. 네, 빌 게이츠 집이 1300억짜리의 세계 9위에 해당하는 집입니다. 이분의 그 재산 가치에 비하면 좀 검소한 집인 것 같습니다. 네, 2위는 보니까요 프랑스에 사시는 또 회장님이신데 이분께서 한 8천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럼 세계 1위의 집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도. 네, 인도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인도에 보면 뭄바이라고 하는 곳에 이분이 한 1억 1조 정도의 단위가 제가 틀리죠. 1조 1000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27층에다가요. 뭐 베르사유 궁전보다 넓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9대가 있고 헬기장이 뭐 3군데 굉장한 이러한 엄청난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의 지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사실 굉장히 정말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의 일반 생활은 이렇게 고시원과 같은 조그만 데서 불이라도 나면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뉴스이죠. 이렇게 월세만 남기고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감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게 세 모녀가 자살을 해야 할 만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2만 5천 불에서 뭐 3만 불을 내다보는 그런 경제 대국에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버틸 때까지 버텼지만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그런 분이죠. 그냥 자기 죽음을 그냥 자살로 끝낸 게 아니라 자기 장례비를 봉투에 넣고서 거기에 국밥 한 그릇이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봄과 가을, 이맘때 같은 봄, 가을만 되면 집을 이사해야 되는 이사철에 굉장히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치솟는 전월세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삶을 자살로 마감하는 가족들, 동반 자살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일강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지금 자살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 죽는 사람보다 더 우리나라에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과 같은 대학 청년들의 경우는 어떤가 봤더니만요. 대학생활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했더니 아쉽게도 취업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미팅, 소개팅 이런 게 훨씬 더 높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굉장히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어떤 채용 인원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청년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쪽방에서 우울증이 생기고 졸업, 결혼, 유행 이런 것들 다 포기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M4 세대라고 이제 너무나 수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슬픈 신조어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 실신, 장미조, 3.1절, 페이스팩, 열정페이, 이태백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쉽지 않게 아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죠.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조사를 어느 곳에서 한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요. 한 50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실제 60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규직이 22명이고요. 자영업자가 3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여기에 뭔가 어떤 그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이나 실업자 이런 또 실업자 이런 분들이 다 합쳐서 한 41명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보니까 경제활동하는 사람을 100명, 한국 중에 100명의 마을이라면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59명, 그리고 자영업자가 17명, 비정규직이 14명, 그리고 정규직이 2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장기업, 저희 우리가 대기업을 비롯한 좋은 기업들에 다니는 사람들은 1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100명 중에 1명 들어가는 1%에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입시 과정이, 취업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도 보니까 점점 2002년부터 늘어나서 현재는 한 1,300조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가계부채만 해도 이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라고 하는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역으로 점점 더 갚을 능력들이 없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거기 드러났던 문제보다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지금 핵폭탄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를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한 4,500조가 넘습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공적 금융기관이 한 430조, 민간금융이 670조, 이 금융기관이 합쳐서 1,100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 차원에서 보니까 정부에 대한 게 600조 정도가 되고요. 근데 사실 공기업도 정부에 소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300조, 민간기업이 1,100조, 기업이 사실은 1,500조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아까 무슨 2014년 3월이기 때문에 좀 적은데 한 1,200조가 조금 못 되는 이 전체를 다 치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금 4,500조 정도 된다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가난 탈출은 어려워집니다.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빈곤 탈출률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회를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둘러보더라도 이렇게 화려한 거실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바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도 있고요. 이런 아이의 정말 굶주림의 모습들은 과연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단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거나 부모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굶주림과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실제 이러한 분들도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을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러한 어떤 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그냥 이럴 수밖에 없고, 브라질의 예전 모습인데 이렇게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나라만 그런가? 실제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도 이런 노숙자 문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독일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도 노숙자분들이 막 즐비하게 있을 만큼 이러한 노숙자 문제,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독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사실 굉장히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거기에 큰 차이점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지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미국도 우리가 홈리스라고 하는 노숙자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도 물론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 경우 보면 이렇게 세계 경제 규모가 굉장히 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1위가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국가 어떤 경쟁력이 실제 세계 10위 안팎을 달릴 만큼 그런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지하철에 노숙을 하는 분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아마 그 용산 사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들이 다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들이 실제로 어떤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투쟁하는,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영화가 나왔었죠. 소수인권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얼마나 검찰이라든지 공권력이 다 서로 야합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영화를 통해서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개발의 논리 속에서 법적인 그냥 소유권, 그냥 합법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그들 다 몰아내는 그런 좀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용산 사태는요, 31조 규모의 부도로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처음에 플랜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부도로 끝나버리는 결과를 얻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많은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결국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경제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 조금 제가 여러분들의 예전 역사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핵심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입니다. 2008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결국에는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피다가 이제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했던 것들에 대해서 빚을 이자도 내지 못하면서 다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를 경험하면서 그나마 이런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에 대한 비율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한 4억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4억이면 은행 대출은 최대 2억까지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50%로 제한했는데요. 미국은 2008년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거의 90%까지 대출해줬습니다. 4억짜리는 얼마라니까? 한 3억 6천 정도를 대출해주고 4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이자가 점점 이제 금융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다 경매로 내놓는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집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집값이 반값으로 나와도 팔리지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단순한 그 비우량 주택의 대출들이 본격적인 이 어떤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품, 주택 거품에 다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이런 그림들을 완편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이런 대출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연결을 다 해놨는데 이것까지 줄줄이 다 이제 도산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리먼 브로더스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는 아주 전통이 있는 그런 은행인데 그것도 도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을 믿고서 맡겼던 전 세계 많은 은행까지 유럽이나 전 세계적인 이 여파가 생겼던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그 핵심은 이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결국에 유럽으로는 이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재정위기까지 단순한 금융위기만이 아닌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이중적인 그런 굉장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최근에 여러분 그리스 사태 같은 경우가 그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주로 남유럽 국가들이 여기 굉장히 심각한 여기 뭐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는 앞자를 가만히 따면 이게 사실 약자가 피그스가 되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이 경고가 됐었고 최근에 그리스가 여러분 그거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단순히 그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다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를 빌려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들이 주로 채권 국가들인데 이렇게 다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남유럽 문제만이 아니라 북유럽까지 같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정부 부채는 늘어나는데 국가의 재정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그때 이런 결과를 왜 그런가 이유를 밝혀보니까 여러 이유 얘기하지만 단편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런 부동산 거품이 폭락하면서 생긴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그리스에서 디폴트를 선언해 버리죠. 이제 빚 못 갚는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그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빚을 어디에 많이 졌나 했더니 이제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IMF가 또 실제로 많이 여기에 대한 그 빚을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각 나라별로 어디에 빚을 졌는가 쭉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결국 도미노처럼 그리스부터 해서 많은 그 유럽 국가들이 같이 지금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언론에서도 빚을 탕감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런 것이 굉장히 채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밝혀졌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제가 종종 이것을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조금 이미 좀 오래된 도표이긴 하지만요. 이것이 사실 이제 예전 정권 때 이제 있었던 그런 도표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남한의 총 지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땅값을 얘기합니다. 땅값이 점점 1,400조에서 2007년 되면 2배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시세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2002년도에 여기에 대한 불로소득이 얼마인가 했더니 이 땅에서 나온 지대가 바로 불로소득.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지대 차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207조 정도였고 나중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나니까 매년 한 300조 정도의 지대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매년 300조 정도 평균, 어떤 때는 600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토지의 98.3%를 10%의 사람들이 사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의 사람들이 50.7%의 토지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나라 10명 중 한 사람이 이런 모든 불로소득들을 다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사실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그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인 것은 얼마냐? 이것은 굉장히 정말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또를 여러분이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로또가 3억 이하가 되면 22%의 세금을 물립니다. 만약 3억이 넘는다, 33%, 3분의 1을 세금으로 매기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1년에 300조씩 되면 적어도 33% 이상으로 따져본다면 100조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거기에 어떤 10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를 지금 우리가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MB 정권 이후에는 거의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점점 부자는 감세하지만 서민은 증세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부별로 합산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한 가구당 남편과 아내의 재산을 합쳐서 그냥 현금을 빼고 금융권에 있는 현금을 빼고 부동산 재산으로만 공시지가로 6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였습니다. 6억까지는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부별로 같이 합산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6억, 아내가 6억, 합쳐서 12억까지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내용을 봤더니만요, 헌법재판관의 9분들 전원이 다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분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었는가. 그냥 본인의 이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두 분 빼고는 다 이제 이것이 위헌이다 판결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종부세가 완화가 됐습니다. 과세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늘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가 6억이었던 사람이면 그 이상이 내야 됐는데 9억 이제 공동명의로 올려버리면 종부세의 80%가 사실은 다 이제 안 내도 되는. 그러면서 그에 바로 상위 1, 2%에 해당되는 분에게 6천억 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종부세를 다시 위헌이라고 판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80%가 거의 다 무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력화가 돼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만요, 예전에 참여정부에서는 공시지가 9억 원이면 한 165만 원 정도의 그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안 내도 됐습니다. 12억이 450만 원이 안 내도 됐고요. 마지막 20억 원 정도의 공시지가의 집이 예전에 1200만 원의 세금을 냈던 것이 이제 53만 원, 많아야 128만 원으로 감소가 됐죠. 거의 무력화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디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느냐? 최근에 어떤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구가 한 군데 있죠.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52%의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분당, 용산 이런 순서입니다. 자, 왜 강남 3구라고 불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께서 셀프 감세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2억 6천만 원 정도의 본인의 종부세 셀프 감세한 그런 효과가 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도 이분도 그 정도의 어떤 감세 효과를 받았던 것이죠. 이 종부세 감세로 인해서 지방에 내려가는, 이건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예전에 강남구에서 왜 우리가 내는 종부세를 전국으로 다 사용하느냐, 우리한테만 쓰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 이런 지대가 상승되는 것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만드는 것이고요. 정부의 정책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30조 원이 감소가 됐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던 교부세가 13조 원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보다도, 지방세보다도 종부세에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돈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얼마나 그들이 더 풍성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돈들을 주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많이 사용했는데, 실제 MB 정권 이후는 그 돈들이 다 삭감이 돼서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더 많은 복지 예산들이 4대강 사업 쪽에도 많이 사용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반면에 서민들의 이런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이런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부자 감세가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표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의 계층별 세금 증가, 하위 20%에 계신 분들은 세금 증가율이 요거밖에 안 됐습니다. 반면에 상위 20%의 분들이 세금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못 사는 분들한테는 조금밖에 안 거뒀다라는 하는 것이죠. 예, 다음 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MB 정부 때는 정반대입니다. 하위 20%또 40%의 있는 분들이 세금 증가율이 굉장히 아까 정반대를 보여주죠. 이분들은 거의 상위 20%는 내지 않는, 세계 과연 바람직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산층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중산층은 줄어들고 상류층과 빈곤층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렇게 어떤 가운데가 두터워지는 사회가 돼야지만 상류층이나 하류층으로 어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넓어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가운데가 좁아지면 양극화가 아주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자산 10억 넘는, 아까는 이제 부동산이었고요. 금융자산 10억 넘는 분들이 15만 명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461조입니다. 1년 국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돈이죠. 이분들의 실제 부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별로 좀 보니까요. 보통 한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이 한 13.5%고요. 200만 원 미만이 38.3%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여러분 아직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요 밑에 해당된다고 했었는데 높이 받는 게 많은 분 받는 분께 많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놀랄 수밖에 없는 통계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크게 보이죠? 상위 1%의 분이 1년 연평균 소득이 얼마냐면 3억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상위 1%신가 그러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혹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여야만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하위 20%인데요. 하위 20%는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5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지금 연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647만 원. 월 60만 원이 안 됩니다. 50몇만 원입니다. 여러분 월 5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될까요? 국민의 5분의 1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정확하게 중위 50%는 지금 2,4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지금 굉장한 지금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심한 상태가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전 세계 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옥스팜이라고 하는 영국의 실제로 어떤 이런 그 NGO 단체의 경우를 보면요. 내년이 되면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많아진다라고 그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렸던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로 이것을 상정을 했었고요. 전 세계 상위 1%의 평균 재산이 270만 달러, 약 3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변의 분이 재산이 30억이다 하면 전 세계 상위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 상위 20%가 차지한 부가 전 세계 부의 94%고요. 10억 명 이상은 하루 생활비가 2.25달러 이하입니다. 왜 2.25달러라고 하는 것을 보냐면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유엔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이제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새천년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2015년까지 전 세계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 그 절대 빈곤의 기준이 바로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50% 이하로 경감시키겠다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90%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50%의 90%. 그러니까 이제 한 45% 정도가 실제 달성됐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1.25달러면 우리 돈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1,500원으로 살아간다. 대학생들 여러분 학생 식당 한 끼 식사비가 얼마 하죠? 네, 한 끼 식사비도 안 되는 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10억 명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6분의 1 정도의 사람들. 그래서 이 옥스팜의 사무총장인 위니 바니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 정책의 결과다.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 교수도 프랑스 교수죠.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양극화, 불평등이 결국 경제 성장을 더 둔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고소득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불평등 문제를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 세계적으로 상위 1%가 어디 제일 많은가 봤더니 미국이 단연 1위로 제일 많습니다. 일본이 그 두 번째고요. 이렇게 각 나라별로 쭉 전체적으로 부자들이 어디 분포되어 있는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G7, G8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주로 이런 어떤 많은 상위 부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세계 양극화들이 생기는 문제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 사회의 양극화 때문에 특히 이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토지에서 발생한 엄청난 지대를 우리가 계속 환수하지 않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결국은 주거 환경을 더욱더 열악해지고요.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하지 않으면 요즘에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육도 많이 붕괴되고요.
사실 계층이 막 고착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면 되는데 이제는 로스쿨로 바뀌었죠. 로스쿨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에 3년 동안 사실 한 정말 억대 이상의 돈을 들이지 않으면 실제 로스쿨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로스쿨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3년이면 9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생활비 포함이 1억이 훨씬 넘죠. 유급제도도 있습니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1년 더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이상의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혹은 그 빚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없으면 이제는 예전에 어떤 출세의 어떤 그 경우도 다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연세대 법대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했었는데요. 보면은 막 고시공부, 저 신림동이나 학교 고시동에서 공부할 때는 꾀지지하게 그냥 하고 이렇게 슬리퍼 찍찍 끌고 오다가 딱 패스 합격하고서 이제 나중에 딱 오면 깨끗한 양복 입고 딱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오는 경우를 볼 때 정말 그야말로 딴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조차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청년 실업 문제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비정규직, 노사 갈등, 환경 파괴 이런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많죠. 도시와 농촌의 격차. 아까 종부세 같은 경우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이런 것은 거의 사라지게 됐죠. 전경유착,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문제들 각종 범죄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도 좋고요. 여러분의 어떤 소감도 좋습니다. 그냥 저 혼잣말이에요. 저희는 1억이 넘으면 세금이 38%대거든요. 근데 왜 토지는 세금이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딱 9천이 돼도 9천 저기만 해도 한 20%도 20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억이 딱 넘어버리면 38%대거든요.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 하시는 예, 거죠? 예. 근데 왜 토지는 그런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수의 상위의 소수의 분들이 노른자 토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토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의 무력화시켜버렸고 또 하나 양도소득세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대세를 걷는 나라도 있긴 한데. 네, 많이 있고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홍콩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홍콩이 영국에서 이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까지도 이렇게 들었던 나라인데 그곳에 이제 90년대 말에 토지를 중국으로 반환을 해야 됐죠. 자본주의 세 가지 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가운데 자본과 노동에 대한 것은 어떤 얼마든지 자본주의 논리대로 다 사유를 했지만 토지는 그냥 한시적인 임대만 가능했던 겁니다.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할 때는 뭘 받을까요? 임대료를 받는 거죠. 토지 사용료죠. 그게 바로 지대거든요. 지대를 받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굉장히 사실은 홍콩의 지대가 굉장히 높았었고 그러니까 많이 그것을 거둘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의 대학 평가를 항상 해보면 부동의 1, 2, 3위가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아닌 항상 홍콩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그 많이 거둬들인 물론 영국의 영향도 있지만 그런 지대들을 대학에다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연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 지대를 하는 것은 뭐 우리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네 번째 강의를 들어보시면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조선시대도 대동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대세를 거둔 사례들이 나오고요. 조선 최고의 개혁으로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개혁입니다. 대동법이 바로 지대세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이제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많이 퍼졌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미국을 비롯한 그런 여러 주 등에도 보면 이런 지대세에 해당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알래스카주의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원래 구소련 땅을 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파보니까 엄청난 지하자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하자원을 통해서 모든 사회 간접 시설들을 다 더 설치하고도
돈이 많이 남게 돼서 그 주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n분의 1로 그 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불모지의 땅이 눈 덮인 그런 땅도 거기서 나온 천연 자원을 사실 그게 지대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불로소득을 함께 공유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논의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도 이따가 제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좀 잠깐 몇 분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만 쭉 나열하면 참 답답하고 뭔가 마음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일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실제 어떤 해결책들이 있었는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기독교 우리 정신에 입각한 바로 특별히 희년이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이 뭔가? 빈곤 문제가 있고 이 속에서 우리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솔루션을 바로 희년을 써놨는데요. 이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2015년 5월에 우리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럼 여러분 바르셀로나는 무슨 축구팀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시장이 아다 콜라오라고 하는 여성이 시장으로 당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한테 좀 좋은 소식이 됐냐면요. 이분이 바르셀로나에서 주거권 운동을 펼쳐온 41세의 활동가였습니다. 저보다도 어린 분이신데요. 2015년 올해 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스페인도 중요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높은 실업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살던 집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루 평균 15가구, 2014년 상반기에만 해도 7천 가구가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철거가 아니라 퇴거, 집을 부순 게 아니라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퇴거를 당했고요. 이런 스페인 전역에 압류된 채 그 빈집으로 남아있는 가옥이 400만 채가량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서 내쫓은 그런 집들이. 그래서 이런 길거리로 쫓겨나는 이들이 이 비어있는 공공건물을 이제 불법 점거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한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입니까? 특히 또 카톨릭 나라 중에 또 유명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시장 선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장이 되면 바르셀로나의 무단 점거자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또 은행이 건물을 차 앞에서 빈 채로 놔두는 것은 허가 없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라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저희 금융자본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합니다. 다시 금융자본을 통해서 화폐경제 속에서 계속해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의 중요한 경제정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당선이 된 다음에 6월부터 바로 시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제 12개 이상의 빈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6만 유로의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합니다. 6만 유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안팎의 돈들이 될 겁니다. 그런 은행에게 이런 벌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줄여주지 않는 한은 계속. 그래서 무단 점거자들의 강제 퇴거를 다 금지시킵니다. 본인이 거기에 희생자였고 같이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같이 주거권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절박하고 생존권과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죠. 최근에 이분의 또 좋은 뉴스를 보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기로 또 유명합니다. 네. 소위 우리가 유명해지면 소위 이제 가지신 분들이 다 식사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적인 자리는 결코 식사하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모든 자기 스케줄을 모든 시민들에게 다 공개해줍니다. 누구를 만난다, 뭐 한다, 정확하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눌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콜라오는요, 은행이 대출금 회수 조건을 완화하도록 협상을 벌이면서 임대주택을 넘어갔습니다. 여기를 잘 찍어야 됩니다. 여기를 찍어주십시오. 네.
연수를 했습니다. 마우스가 이리 와야 됩니다. 예. 근처에 오셨습니다. 여기. 예.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콜라우가 은행의 대출금 회수 조건을 완화하도록 협상을 벌이면서요,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습니다. 제가 희년평화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금 같이 우리가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우리가 계속 확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되면 서민들은 사실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서 우리가 장기 전세로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치솟는 전월세 값에 정말 자살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7살 땅콩과 오렌지를 따는 거리의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구두 닦기를 하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14살에 선방공으로서 일합니다. 최저임금밖에 되지 않았던 첫 월급. 실제로 그는 선방공을 한 나중에 손가락 하나가 잘립니다. 물론 수술할 돈도 없었죠. 나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가끔은 길가에 주저앉아 흐느끼 울었다 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손가락이 잘린 선반 노동자로서 대권을 도전합니다. 브라질 엘리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선반 노동자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당당히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200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가 8년 동안 브라질의 모든 정책을 펼쳐가는데, 여기 보시면 새끼손가락에는 없습니다. 선방공이 있으면 잘렸던 48세에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책을 하는 정치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정치 아카데미를 하면 저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바로 희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룰라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볼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자, 볼사 파밀리아 이렇게 카드를 마련해서 주는데요. 이것은 월소득, 이것은 브라질의 화폐 단위인데요. 120헤알, 약 우리 돈으로 7만 5천 원 정도 미만 가구, 월소득이 7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들 소득의 절반 이상인 약 70헤알, 약 4만 1천 원 정도를 꾸준히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물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제가 대략 만약에 한 10배 차이가 난다면 한 70만 원 정도 월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오늘 한 40만 원 정도 절반 이상을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엄격한 조건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은 반드시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룰라 대통령 자신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배우고자 하는 그 어떤 갈망, 또 배우지 못한 그 서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정책을 펼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은 반드시 학교에 보내라. 학교 보내지 않으면 15% 이상 결석하면 이 볼사 파밀리아 지원 정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서는 첫 해에 350만 가구에 이제 지원합니다. 곱하기 한 5인 가족으로 치면 얼마죠? 한 1,500만 명한테 지원한 겁니다. 나중에 2010년 마지막 그 임기 말에는 1,280만 가구, 한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브라질 인구가 1억 9천만 명입니다. 약 2억으로 치면 인구의 4분의 1이 볼사 파밀리아 정책을 지원을 받죠. 처음에는 국내에 엄청난 비난들이 많았습니다. 거지한테 베푼 동양에 불과하다. 금방 국가 다 부도날 것이다. 이런 비난들이 정말 줄기세게 있었지만 꾸준히 그는 다시 말해서 한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꾸준히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죠.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비용 혹은 낭비라고 하는가 하면서 그는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나중에 2010년이 지나고 나서 세계은행에서 IBRD에서 볼사 파밀리아는 효과적 사회 정책의 모험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을 이제 퇴임하면서 모든 업적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면서 그는 눈물로써 국민들에게 감사하며 보답을 했던 8년 동안 이제 대통령 취임하는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가난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만약 내가 실패했다면 그건 빈민들의 실패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은 사실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회 구조와 제도에 대한 것을 정책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단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치부하고 그럼 스스로 죄송하지만 소위 신앙이나 혹은 몇 푼 던져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한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사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룰라 대통령이 집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가 집권하는 8년 동안 국내 총생산이 여기에서 보면 0.5%에서 GDP가 7.2%로 올라갔고요. 실업률이 12.3%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반으로 떨어졌고요. 3,200만 명의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아까 지원을 받은 사람들 절반 정도 해당되는 3천만 명이 중산층으로 도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브라질의 엄청난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여러분 브릭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계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첫 번째가 브라질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실제로 세계 경제 8위의 대국으로 도약하는 그리고 8년 동안 브라질의 모든 국가 부채를 다 갚습니다. 여러분 룰라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도 아니고요.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졸업 정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 룰라 대통령을 지칭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경제 체제 속에서 있는 나라들 과연 우리가 그 솔루션을 모르기 때문에 잘 너무나 이것이 사회가 복잡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위니 바니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옥스팜 세계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것은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소수의 소위 말해서 부자들에게만 상류층 사람들에게만 계속 부가가 집중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권 정치를 잡고 있고 모든 언론 실제 경제 재계 다 이들이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아까 종부세 위헌 판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부세 부부합산 위헌이다 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수입을 누리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니까요. 이 룰라 대통령의 집권이라는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 2002년에서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보세요. 국내 총생산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요. 1인당 GDP가 7,200에서 14,000 2배로 늘어났죠. GDP가 2배로 성장했고요. 실질 성장률도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외 부채 비율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한참 떨어졌죠. 15세 이상 고용률도 많이 올라갔죠. 물가 상승률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수입 2달러 이하 빈곤층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5세 미만 사망률도 거의 굉장히 많은 포르테지가 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논의하는 건 굉장히 시의적절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온 이번 토요일이죠.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빈곤 문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유엔에서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인데요. 유엔에서 어떻게 빈곤 퇴치 운동을 하는가? 한 나라 차원에서 전 세계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A Life of Dignity for All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존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새천년 개발계획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빈곤 문제를 다 우리가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하는 새천년 개발 계획 목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절대 빈곤, 즉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50%로 줄이겠다 했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 평가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90% 정도 달성했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절대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새천년 개발 목표는 사실 8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빈곤과 기업 퇴치, 또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하는 것,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 개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에이즈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질병 퇴치, 또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그리고 세계적인 파트너십 구축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유엔에서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2015년에 이것을 평가하면서 이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 포스트 MDG라고 하는 바로 이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바로 발전 목표를 새롭게 세우자 하면서 새롭게 이런 것을 17가지 카테고리로 그들이 이제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빈곤 퇴치라든지 번영, 그리고 경제 성장,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SDG를 이제 발표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게 한 17가지 항목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절대 빈곤율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0%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 세계 하루 1.25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게끔 전 세계가 함께 정책적으로 함께해서 이것을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인류의 절대 빈곤 퇴치, 좀 전에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 달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얘기합니다. 보건 증진,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성평등 달성과 여성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물과 위생 제공, 또 관리 강화고요. 에너지 보급,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 도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 소비 생산 증진, 기후 변화 대응하고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 이용,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 가능 이용,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유엔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흐름에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전 세계적인 흐름 앞에 같이 우리가 좀 맞춰야 될 부분들, 또 개인적인 차원, 또 국가적인 차원들 여러분들이 좀 어떤 공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위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전에는 지난번에 어떤 MDG에서는 경제 성장에 조금 더 어떤 모든 정책과 투자의 덕기를 좀 강화했다면 이제 SDG에서는 사회 개발과 경제 성장, 환경 보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두에게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국제기구라든지 혹은 NGO, NPO 같은 기구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를 같이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의 미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이라든가 비전들을 맞춰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소개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빌리 2000 연합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드랍 뎁이라고 하는 이제 부채를 탕감하라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이 부채 탕감 운동은 사실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면요. 영국의 아까 했던 옥스팜 여기에서 여기 약자입니다. 옥스팜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를 쓴 것인데요. 1985년도에 아프리카에 정말 1파운드만큼 기근을 이제 완화시켜줄 때마다 이제 서구 국가들은요 2파운드의 부채 상황으로 받아갔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ODA라고 하는 공적 개발 원조금들을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치유빈 국가라고 합니다. 저쪽 어떤 캄보디아라든지 또 아프리카, 동남아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의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재원들을 이제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원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하는 활동하는 것이 외교통상부 산하인 코이카라는 곳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 1년에 한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ODA라고 하는 공적 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무상 원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OECD 한 30여 개 국가 중에 그 6천억 원은 사실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규모는 한 10몇 위 정도 되는데 너무 이제 체면상 그렇다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는 이것을 2배로 늘려라. 그래서 현재 1조 3천억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조 이상이지만 일본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비하면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100조 이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한 10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ODA 자금이 전 세계 사실 정말 수백 조의 돈들이 매년 이런 최빈국가에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 후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가난을 탈출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동남아의 그 많은 나라에게 매년 수백 조의 돈들을 계속 퍼붓는데, 여러분 NGO나 NPO, 월드비전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국제구역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민간 차원에서 보내거든요. 근데 왜 학교도 지어지고 공공시설도 지어지는데 왜 이렇게 그들이 발전이 안 됩니까? 알고 봤더니 이런 비밀이 또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0원을 주고 뒤로는 2,000원을 뺏고 있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차원에는 국가 차원의 부채 문제를 그 원금과 이자를 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다 멋있게 ODA 자금을 해서 막 지원을 해주지만 뒤로는 그 돈을 다시 더 2배를 뺏어가니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국의 성공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희년 운동이 이제 옥스팜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고요. 이제 민간 차원에서 영국 정부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G7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국가의 외채 과다 빈곤국들을 위해서 외채 경감 계획, 단어가 좀 어렵지만 대충 아시겠죠? 외채를 줄여주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Debt Initiative for Heavily Indebted, 보통 우리가 HIPC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HICP라고 얘기하는데 HIPC요. 그래서 이제 이 수립을 세우게 되는데 되게 부유한 나라라든지 아까 G7을 비롯한 나라들과 IMF, 세계은행이 되게 채권자가 되고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이제 채무자가 돼서 엄청난 빚을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새로운 외채 경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G7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2005년까지 영구적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거의 생색내기에 불과했고 각 나라 이권들이 달려있다 보니까 부채를 거의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실제로 2005년까지 제가 본 기억,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G7을 비롯한 나라들이 독일에서 쾰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쾰른에서 부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실제로 한 2천억 달러의 그 최빈국가들의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아까 했던 HIPC 그 나라들의 한 2천억 달러를 다 탕감해 주겠다고 했는데 2005년이 돼서 그것을 평가해 보니까 실제로는 한 148억 달러, 150억 달러도 아닌,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만 탕감을 해준 겁니다. 생색을 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재밌는 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쾰른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나라들은 일본은 자이카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는 코이카처럼요. 국가 우리 ODA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일본은 지원하지 않겠다. 더 이상 공적 원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몇몇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에 있는 몇몇 한 7개 나라가 그럼 우리 부채 탕감 여기 신청하지 않겠다. 일본이 지원하는 금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했던 주빌리 2000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정말 수만 명이 몰려갑니다. 일본에 몰려가서 정부 앞에서 시위를 막 하죠. 철회하라. 결국에는 그 어떤 민간 차원의 그런 국제적인 압력을 못 이겨서 일본이 그걸 철회합니다. 이런 참 해프닝도 있었는데 결국은 2005년도가 돼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부채 탕감을 해주게 되었고, 근데 그 중에 한 나라, 제가 기억한 모잠비크 나라를 기억하는데 모잠비크의 경우에는 그 나라 부채가 전액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많은 공적 어떤 개발 기금들을 줄 때는 그런 변화가 없었는데
부채 탕감을 해주고 나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 사람이 자기가 빚지고서 왜 탕감을 해주냐, 도덕적 해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 문제 차원이 아니라 국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그리스에서도 여러분 디폴트 선언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만의 자기네가 빚지고 저렇게 빚 못 갚는 아주 그냥 배짱이고만 깡패고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리스의 나라 사람들이 다른 유럽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 근로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통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늪입니다. 수렁이죠.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결국에는 EU를 비롯해서 IMF에서 이자를 아니 원금을 탕감하지 않는 한은 해결이 되지 않는데 결국 해결책은 그냥 이자나 원금 상환을 그냥 늦춰주는 정도로만 결과를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 또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주빌리 2000 운동들이 채무국의 많은 부채가 이제 탕감이 됐고 그래서 2020년까지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시민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죠. 이렇게 그들이 이제 어떤 빈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었던 희년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들 때 어떤 리먼 브러더스를 비롯한 이런 금융권의 어떤 경제 위기가 났을 때에는 혹은 대기업의 경제 위기가 있을 때는 국가가 어떤 재원을 국가의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줍니다. 그런 큰 기업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막 지원하죠. 그런데 그런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공적 자금을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99%의 일반 서민들은 왜 그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월가를 점령하는 운동의 핵심적인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다 99%다. 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위해서는 엄청난 정부 재원을 다 지원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내는 그 세금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런 빚을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벌였던 운동이 결국 롤링 주빌리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그걸 정부가 해주지 않으니까 시민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부채 소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롤링 주빌리 운동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이제 부채 탕감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금융권에 여러분 이런 진실을 아십니까? 제1금융권에서 보통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에서 보통 3달 이상 우리가 이자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은행이 이것을 연체 이자를 이제 통보하면서 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것을 팔아넘깁니다. 어디로 팔아넘기냐면 채권 추심업자들에게 넘깁니다. 보통 이제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죠. 근데 채권 추심업자에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최고 이율인 연 39%까지 이자가 높아집니다. 은행 금리가 보통 5%에서 10% 정도 대출이자 했다고 한다면 이게 3달 이상 연체가 되면 갑자기 39%가 됩니다. 2년만 되면 한 3년 되면 벌써 2배로 뛰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빚졌던 것을 한 3달 이상 이자를 못 내면 결국에는 그것이 채권 추심업자에 넘어가면 실제로 2배 이상 뜨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1금융권에서 채권 추심업자에게 만약에 1,000만 원 정도의 빚이 넘어갈 때 얼마에 팔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정도에 팔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 팔아야지 전달할 것 같습니까? 관계비군 얼마 정도 팔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죠. 네, 알면은 여기 대학교 다니겠지 않겠죠? 은행 얘기겠죠? 평균 5%가 안 됩니다. 4.7%랍니다.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짜리 빚이면 채권 추심업자가 50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은행에 50만 원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이 50만 원만 받을 것 같으면 원래 그 채무자에게 한 반으로 탕감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무조건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런 부실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털어버립니다. 근데 미국이나 다른 아까 여러분 보셨죠? 그 홀다우 같은 그 시장, 바르셀로나 시장이 그런 식으로 거기서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에 사들인 사람들은 적어도 1,000만 원 빚진 사람 5% 이상은 걷어냅니다. 어떻게든 뜯어냅니다. 수백만 원 뜯어내요.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또 이 사람 또 다른 채권 추심을 또 넘겨요. 자기네 거둘 만큼 거두고 50만 원 이상은 거두겠죠. 또 넘어갔을 때는 1,000만 원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돈을 넘기겠죠.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뭐 3%, 나중에 1% 정도에도 팔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2번, 3번 넘어가면. 근데 법적으로 여러분 5년 이상 빚을 못 갚으면 그 빚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죠. 형법상도 그렇고 어떤 이런 채무관계도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채권 추심업자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원금을 갚게끔 해버려요. 자기들이. 이 채무자들 몰래.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빚의 수렁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탕감 프로젝트는 뭐냐면요. 이 제1금융권에서 이제 채권 추심업자에 넘어갈 때 평균 5%에 팔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증받거나 혹은 5%의 돈을 주고 사들이는 겁니다. 여기 이분이 이제 재윤경 씨라고 하는 이제 희망살림의 대표신데 이분이 실제 그런 채권 추심업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땄어요. 이분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인 돈을 어떻게 하냐? 근데 살 때 그 돈을 일반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시민단체 혹은 교회에서 지원들을 해서 이런 돈을 모은 거 가지고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나온 것처럼 부채를 소각하고 다 불태운 다음에 그 채무자들에게 당신의 부채는 전부 소각되었습니다. 이제 빚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빚 탕감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채 탕감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게 자세한 사실 동영상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용만 소개를 하고요. 최근에 성남시에서 성남시장께서 주빌리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7%, 5%에 사들여서 이제 그냥 탕감을 해주니까 너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제 얘기되고 해서 채무자들에게 7%만 갚아라. 얘들 아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면 70만 원만 갚으면 된다. 근데 그것도 갚을 여력이 안 되면 그것도 탕감해주겠다라는 취지하에 민간 단체, 또 교회라든지 많은 어떤 뜻있는 사람들의 기금을 통해서 이 주빌리 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은행이 바로 출범이 된 것이죠. 이것이 다 희년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상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희년 사상과 굉장히 밀접한데요. 제가 이렇게 희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데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기 멋진 하늘, 가을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 저거 내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쳐다보면 안 돼요.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죠. 저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 고기들 다 제 겁니다.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미친 소리라고 여러분 하면 이상하다고 하겠죠? 땅 내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인생 나그네입니다. 왔다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하늘, 바다, 땅, 강, 들산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 천연자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당신 거기도 하고 내 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공유입니다. 근데 공유해야 될 걸 누군가 사유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인간이 빈곤이 시작되고 결국 인간이 노예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토지를 사유하는 것으로 비롯해서 인간이 노예가 시작됐다는 것 역사를 통해서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하려면 평등한 자유와 기회 균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사유재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을 우리 가만히 보면 제가 소유권이라는 책을 한번 번역한 게 있는데요. 초대 교부들의 경제사상. 근데 여기 보면 사회적이나 법률적으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 법적으로 내 거다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뭐 없애든 뭐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없는 처분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나 우리가 도저히 양심적으로 보면 아무리 내 것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모두가 필요하다면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에 햄버거를 한 100개를 사놨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100개를 사놨어요. 제가 배가 고파서 많이 먹으니까 5개 먹었어요. 95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식사를 못했어요. 배고프겠죠. 냄새도 나고. 그러면 여러분 정당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럼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주든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조금이나 갚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 다 여러분한테 다 나눠주고 내가 다 버리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항의할 사람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냥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뺏어간다? 제가 경찰에 신고해요. 이 사람이 내 거 뺏어갔습니다. 잡아가십시오. 도둑질한 사람은 잡아가죠. 공동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것을 결코 잡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법적인 거 한번 다시 제거해봐야 돼요. 너무나 개인적인 독점적인 배탈권만을 우리는 너무 강조하는 이런 잘못된 소유권 사상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누가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가 정당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제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의 이 세 가지 결과들이 있죠. 근데 토지선언 시대 토지 사용료는 100% 불로소득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다 사유했고 사유주의는 다 국유했습니다. 문제는 불로소득을 국유하는 건 좋지만 근로소득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국유화했기 때문에 근로욕 상승 다 감소되고 생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러나 저러나 자기 가질 거 얼마밖에 안 되니까요. 또 양극화의 어떤 주범인 토지 사유화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더 편중되는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드러나죠. 이 모두가 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올바른 경제 체제는 이런 지대를 공유하고 이윤과 임금에 대한 것은 근로소득은 사유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근로소득은 다 자기가 갖게끔 하고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이지 않은 거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몇천만 원에 뛰었다. 집값 상승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집값이 아니라 땅값입니다. 지대가 상승한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불로소득을 세금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지대를 공유하는 사상으로서 우리가 정당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지대를 공유한다라고 해서 이제 지공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이것이 공정한 국가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 근절되는 사회, 그렇죠? 땀 흘려 벌어들인 만큼 걸어들인 사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많은 사회 진입장벽도 완화될 것이고요. 근로의욕이 고취될 것이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 저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아가지고 막 엄청난 부를 누리고 하루아침에 땅값이 뛰고 해서 그냥 부를 누린다. 일할 의욕이 없죠. 또 노사 갈등도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임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이 땅 주인, 실제로 자기 땅이 아닌 사람들은 그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촌에 이렇게 많은 음식점들, 상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 가게들이 뭐 한 몇 개월마다 몇 년마다 바뀝니까? 장사가 잘 되면 주인이 뭘 요구할까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죠, 그죠? 근데 어떤 데 가면 음식 맛도 되게 맛없고 한데도 그냥 계속 제가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데들이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건물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에요. 거의 맛에 신경 안 써요. 그냥 어차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주인이 갑자기 그 임대료를 확 올려버리면 감당을 못하니까 자꾸 내몰리는 것이죠. 그냥 대학로에 있었던 많은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홍대로 몰려왔습니다. 싸니까요. 홍대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금토일 3일 동안 10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몰려온다고 해요. 네, 서울 시민 1000만 명 중에 10분의 1이 하루 3일 동안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막 어떤 커피숍까지 막 밀려납니다. 싼 데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기획운동하면 무상보육, 교육, 의료 혜택 확장, 재교육, 재취업, 사회 안전망, 또 경쟁시장이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경제에서 얘기하는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돈, 소유, 재물, 부에 대해서 한 몇 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몇 번 정도 언급됐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네. 몇 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20번 정도. 참고로 믿음은 270번, 사랑은 570번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 많다고 하는데 사랑보다 많을까요? 네. 그러니까 2350번입니다. 네. 거의
거의 믿음의 10배. 돈 얘기 어떤 학생은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물어보면요, 대개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제로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4번 있대요. 왜 그런가? 돈. 뭔가 단어 있으니까 단어를 썼겠다라고 해서 아주 머리가 뛰어난 학생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경제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얘기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믿음과 사랑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의 경제 상황을 보면요, 바로 공평과 정의가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바로 구약의 희년이라고 하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 기초한 경제 원리고요. 신약 시대에 오면 자족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만족해야 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회, 초대교회 경제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색깔별로,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1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가 다 땅을 서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성경은 분배할 것을 얘기합니다. 가족별로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다 분배를 하게 해주죠. 자, 그리고 토지를 매매하거나 사유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왜 토지에 대해서 다시 토지는 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인간이 토지를 사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수많은 사람들 다 뭐 한 겁니까? 어릴 때 표현하면 땅 따먹기 왕들이죠. 엄청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죠. 엄청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수많은 전쟁과 사륙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땅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다 사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결국 그런 전쟁과 비참함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토지를 한시적인 매매는 허용을 합니다. 자기가 도저히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 만한 건강과 여건이 못 될 때에는 정말 그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다른 사람에게 받고 이제 희년이 50년만 오는데 50년 전까지 그 금액을 사용하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사실 자기가 이제 못해도 자기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 돌려주시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런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를 반환하는, 사실 이것은 안식년의 내용과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이 보통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건강이 없으니까 땅을 팔게 되고 빚을 지게 되죠. 나중에는 그것도 다 없어지면. 그리고 빚도 이제 지다지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팔려갑니다.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성경은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이것을 다 사람 노예를 풀어주고 또 그리고 빚을 다 탕감시켜주고 그리고 토지를 반환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토지를 반환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우리나라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차익이 한 300조 정도 되고요. 실제 지대가 매년 한 200조 정도 됩니다. 합치면 한 500조 정도 해당되는 돈이죠. 이런 것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기본소득 같은 걸 다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500조라고 하는 돈을 그 중에 우리가 한 20%만 거두어서 한 100조 정도를 매년 우리가 거둔다. 100조 정도의 돈이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무상 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n분의 1로 나눠도 해서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소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극화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희년법에 기초한 토지 사상은요, 평균 집권, 모든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것을 다 모두가 공유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토지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이죠. 지대를 공유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지대를 소수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누르고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속을 물려받고 또 많은 토지를 받으면 계속 그냥 놀면서도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정말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실제 자기 생계마저도 유지가 되지 않는
버티다 못해 결국은 자살에 이르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지대를 공유하는 땅의 이익은 지대죠. 무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는 모든 지대와 지대 차익들을 같이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거나 이것을 여러 방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지나 천연자원은 마땅히 공유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토지 사유화가 언제 시작됐나요? 일본이 식민지로서 토지 수탈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토지 사유화가 시작된 겁니다.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어땠을까요? 왕토 사상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토지를 하사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토지 사유화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 볼 수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것을 공유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개인이 사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지 공유를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저 사람 빨갱이, 종북, 좌파, 좌빨, 무슨 공산당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완전히 저렇게 위험한 얘기한다. 공산 6.25를 안 겪어봐서 그래 막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 물론 그분들의 마음 트라우마처럼 있는 거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실 사회주의 사상으로 개인의 대가까지 노력까지도 다 공유화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면, 우리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주의의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땀 흘려 벌어들인 것은 내가 거두고 땀 흘려 벌어들이지 않은 것은 다시 사회 공동체 모두가 누릴 수 있게끔 100%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저도 그 중에 어느 정도 이상은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자. 더 아름답기는 정말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는 사회로 가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서, 특히 산상순에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마땅히 공유해야 될 것이고요. 근로소득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것도 마땅히 공유해야 된다. 이런 일에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려 벌어들인 것이라 해서 내가 못 나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이면 요트를 사든 뭐하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 물론 옳은 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단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을 겁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경제활동 잘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발적인 이런 불로소득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법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과 신앙의 기준에 비추어서 양심에 비추어서 불의하다고 한다면 합법과 합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요,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지대 환수를 강화해야 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고요. 반대로 근로소득은 감액하거나 철폐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습니다. 1,000원짜리 사 먹는데 거기 세금이 100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세금은 어디에다 물리는 겁니까?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소득이 있는 겁니까? 이상하죠. 잘못된 세금입니다. 나쁜, 여러분 모든 국민 교회 안 다녀도 다 11조 내고 있어요. 다 부가가치세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가가치세 잘못된 이런 건 없어져야 될 세금입니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더 막 그냥 카드로 내면 돈 더 내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되면요, 이 노예적인 제도들이 먼저 폐지가 돼야 됩니다. 비정규직과 같은 이런 차별들이 철폐돼야 되고요. 빈곤층을 향한 기본소득,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 정책처럼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모든 5천만 명에게 어떤 강남대학 교수님이 한신대학교 교수님이 그것을 낸 걸 봤더니만요, 우리는 5천만 국민에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묻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무조건 다 동일하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180조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김다인 목사님 좀 4인 가족이시죠? 그러면 4, 30이 매달 12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저출산 문제 자동 해결됩니다. 아이를 낳을수록 더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상상. 근데 이것이 현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조 원 중에서 여러분 100조만 거두어들여도 절반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인 복지를 넘어서 저는 의무 복지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부채 탕감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아까 불이한 금융제도가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장기 부실채권은 소멸돼야 됩니다. 장기 부실채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계속 도망다니고 있고요. 주민등록 다 말소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이 경제활동을 전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부채 탕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력이 있어서 남에게 돈을 부어준 분들이 계시다면 채권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불로소득을 가지고 부채를 절감을 시켜주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속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도 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부채 탕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희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이해,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인간의 법과 제도를 항상 상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아무리 합법이라 할지라도 불의하다면 이 법을 뛰어넘는, 그래서 공의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희년법이 적용이 돼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불로소득을 환원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바른 흐름을 만들어가는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펼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할 수 없을 것이고 점진적이고 여러분들 실질적인 그런 개혁을 통해서 여러 사회 각계각층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영역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땅 투기 또 막대한 불로소득을 상속하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개혁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말 미국이나 혹은 유럽처럼 기독교 전통이 오래 배어있는데 그래도 정말 엄청난 자기의 재산들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있다 보니까 재벌들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상속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 의식과 함께 제도가 개혁이 함께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걸 통해서 모두가 살만나는 그런 사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통일한국의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는, 우리가 북한에도 이미 토지가 다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제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의 경우에는 토지의 그 가치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지대세를 우리가 거두기 시작하면 남한과 북한 그 국유화든 사유화든 상관없이 다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뭐 내가 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뭐 빌려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커피 한 잔만 하루씩 아껴도 1년에 100만원, 4년에 500만원, 10년이면 1600만원, 20년이면 5천만원, 30년이면 1억 3천 정도의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라떼 효과라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자, 이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분인데요. 누굽니까 여러분? 네, 시험 부부죠. 그래서 매일 아이들에게 10,000원씩 준다고 합니다. 10,000원씩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365만원이 되면, 생일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다른 아이 병원에 찾아가서 귀 와우 수술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인 아이들을 귀를 틔워주는 수술을 하는데 그 비용이 한 300만원이 넘는데요. 그 비용을 다 대주고 나머지 돈을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오는, 그래서 아이의 생일 때마다 다른 아이의 귀를 틔워주는, 그래서 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내가 어려서는 이 부모의 돈을 통해서 하지만 너희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돈을 벌 때는 내가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네 나이만큼 다른 아이의 귀를 틔워주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너무나 감동적인, 제가 기사를 보고 제가 늘 가는 데만 합니다. 목회자인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감동이 될 수 있는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가 막 빨리 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좀 질문이나 또 자세한 설명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지대 차익과 지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대 차익은 지대와 지대 차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서 나오는 토지 사용료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지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작료라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고 하는 5군데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1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오는 게 만약 경작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는 100만 원을 나와요. 여기서는 150만 원 나오고 120만 원 나오고 200만 원 나오고 최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은 손을 딱 그었습니다. 최하의 금액을.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기본적인 소작에 대한 소작료 개념이고요. 만약에 120만 원 나오면 20만 원이 지대입니다. 150만 원 나와서 50만 원이 지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가 있는데 저 강원도에서는 여러분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강원도 땅은 평당 예를 들어서 한 돈 1,000원밖에 안 하는데 명동은 땅 한 평이 얼마 합니까? 억이 넘거든요. 그럼 여기는 땅이 무슨 금으로 된 땅인가요? 만약에 거기가 100만 원이다. 1억이다. 지대가 얼마가 지대일까요? 1억 빼기 100만 원. 지대 개념인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땅 주인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땅 주인이 여기다 황금을 뿌려서 그럴까요? 사회 공동체가 인구가 증가하거나 또 거기에 정부가 지하철이 들어온다. 학교가 들어온다. 과천청사가 그때 그랬잖아요. 과천에 정부 청사가 있을 때는 막 집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분산되니까 막 거기 주민들이 막 시위했죠. 왜 시위했을까요? 집값 떨어지니까. 정확히는 땅값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 게 바로 지대 개념이고요. 근데 지대 차액. 매년 아까 나온 지대는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예전에는 제가 사들일 때에는 이 집값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만약에 한 4억이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4억 5천, 5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럼 한 1억의 어떤 지대 차익이 생긴 거거든요. 집값 차익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한 5%씩 해서 몇 년 지난 걸 제외하면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대 차익입니다. 지대 차익에 대한 부분 우리가 보통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건 지대 차익이 지대 변화하는 지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거 두 개를 합하셔서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대가 일단 있고요. 지대가 아까 우리나라 한 200조 정도가 되고 또 지대 차익이 땅값이 오름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바로 아까 지대 차익이 또 한 300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500조라는 얘기를 했죠.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우리 경제학과 학생 연주님으로 볼 때 틀리게 설명한 거 아니죠?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네. 거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경제학 처음 배울 때 이제 자유주의에 배우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고 이제 세금을 매기면은 이제 공급자한테 먹이든 수입자한테 부과를 하든 이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이제 세금 포함한 가격은 올라가고 근데 그만큼 이제 그 거래량은 줄면서 이제 이제 사중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만약에 정책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20%있나요? 그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대가 같이 올라서 그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대세가 이제 올라갈수록 토지 거품이 이제 지대 거품이 이제 사라집니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대 차익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자꾸 지금 부동산을 거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용적률을 늘린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또 계속 거품을 만드는데 그건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토지 전국 공시지가가요. 우리나라 돈이면 캐나다 땅을 2번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얼마나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지를 볼 수 있는데 잘 얘기하셨어요. 보통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 그것은 그겁니다. 바로 모토는 시장에 맡겨라, 마켓에 맡기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기업가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이겠죠. 근데 신자유주의 경쟁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기업가들이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사실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을 지었는데 어떤 엄청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물건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안 팔렸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낮춰야죠. 근데 주택이 엄청난 아파트나 미분양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낮추는 게 뭘 하죠? 이 대기업 어떤 건축하는 업체들은 정부에게 계속 규제를 풀어달라. 그리고 정부가 사들여라.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도대체 물건이, 어떤 것이 왜 정말 못 팔았다고 정부가 사줍니까? 주택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분양 아파트들 정부가 다 사들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절대로 가격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수요와 공급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가구당 주택 보급률은 이미 110%가 넘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저 집에 하룻밤 자고 해볼까요? 전월세를 통해서 엄청난 거의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또 지대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 점점 더 많은, 그러면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라든지 아까 얘기한 종부세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더 약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더 오히려 이들의 부를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주택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네. 그냥 불로소득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때린다. 제가 땅을 1억으로 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2억으로 뛰었다고 치면은 그 나중에 한나한테 팔았다가 하면은 1억의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긴 시점에서 세금을 때린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2억으로 늘어났는데도 제가 한나한테 팔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 보세요. 이게 1억짜리 2억 팔면 세금 하나도 안 내요. 다 1억 다 가져도 돼요. 우리나라 법으로요. 아까 제가 여기 종부세 얘기했죠. 누가 종부세 그런 세금을 내냐면 공시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시지가 6억도 아니고 9억이에요. 9억. 공시지가 9억 이상이어야지만 세금 내요. 1억짜리 2억 돼도 전혀 세금 낼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만약에 9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아까처럼 한 10억으로 올라갔다. 그럼 1억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죠, 그죠? 종부세를 이제 물리게 될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게 단순히 주택, 아까 얘기한 아파트 건물이라든지 혹은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매기는 세금이에요, 종부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해서 거기에서 차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제가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물가 상승이 여러 가지 거기에 투자된 돈을 다 제합니다. 네, 다 제하고 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실 실제 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얼마가 되지 않고요. 만약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1가구 1주택인 사람들한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상만 발생을 해요. 근데 만약에 1가구 2주택이다. 공시지가 9억 원이 아닌데도 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의 세금을 물냐면 18%의 세금을 매깁니다. 무슨 18%냐면 차액에 대해서, 만약에 집이 두 채 있는데 제가 집을 팔면서 거기에 한 1억에 아까처럼 차익이 생겼어요. 그럼 18%면 1,800만 원의 세금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들어간 돈들을 제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1가구 3주택이 되면 예전에는 70%의 세금을 매겼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다 감소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사실 세금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예전에 못 살겠다 세금 폭탄, 강남에서 종부세 때문에 막 난리 쳤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종부세를 내시는 모든 분들의 세금 평균액이 1년 얼마인지 아십니까? 3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만평에서는 이게 피자값 날라갔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38만 원 가지고 세금 폭탄 못 살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도 지금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위 1%도 아닌 종부세 내는 분들은요, 거의 한 0.1% 정도 분들이 아니면은 종부세 낼 분들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9시가 정확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 세계 빈곤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바로 희년 사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희년 사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